예,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여러분, 그 논문 통계 분석할 때 우리 그 공별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공별량.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공분산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별량하고 분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로 돼 있단 말이죠. variance. 그리고 이제 공, 요거는 공통된 할 때 그 공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붙어가지고 코베리언스라고 읽는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 본다면 공별량하고 공분사는 같은 말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국말은 왜 별량, 분산 이렇게 다르게 취급을 할까? 그 이유를 보면요.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면 뭔가 흩어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흩어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데이터들이 요만큼 흩어져 있다라고 쳐보자 이거죠. 딱 요 자체가 분산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분산은 어느 정도 퍼져 있나? 요거 보는 느낌. 그러면 별량은 그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느낌.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덩어리 하면 별량 이렇게 그런 약간의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 뭐 어쨌든 흩어진 게 그 정도의 하나의 덩어리면 그냥 varian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코가 붙는 거예요. 공. 그래서 이 공별량 그리고 공분산 요 두 개가 어쨌든 같은 의미다라고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공별량으로 논문 통계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뭐가 있습니까? 공별량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 공분산이라는 단어로 우리 논문 통계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뭐가 있습니까? 공분산 구조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영어로 따지자면 공별량 분석을 뭐라고 하냐면 앙코바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공별량 분석? 앙코바?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 뿐만 아니라 공분산 구조 분석 이거 같은 말이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요. 공분산 구조 분석이 바로 그거야? 이런 느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이 대학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연구 조금 이제 뭐 방구 깨나 끼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조방정식 모형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데 이 구조방정식 모형이 공분산 구조 분석하고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또 따진다면 구조방정식 모형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공분산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뭡니까? SEM이죠. 그래서 공분산 기반 SEM 구조방정식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PLS라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공분산 기반이라는 거는 공분산이 뭐예요? 공분산이 코베리언스잖아. 그래서 C 기반이 뭔데? 베이스드. 자, 베이스드. 자, 베이스드. 우리가 뭐를 좀 베이스로 깔고 가자 할 때 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깔아진 이게 이제 기반이죠. 그래서 C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조방정식 모형 할 때의 대부분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CB 구조방정식 모형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에이모스로 아모스 뭐 에이모스 뭐 발음은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에이모스 프로그램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그게 바로 CB 구조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고 뭐 측정 모형 분석을 하고 뭐 그럴 때 사용하는 구조 방정식 모형이 12구조 방정식 모형이에요. 그게 바로 공분산 기반의 구조 방정식 모형. 다른 말로 공분산 구조 분석.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앙코바는 공별량일까? 왜 12구조 방정식 모형은 공분산일까? 야, 여기에 엄청난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을 우리가 파헤치려면 공별량, 공분산, 이 뭐 똑같이 코베리언스인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고 얘네들이 가지는 그 시크릿, 비밀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뭐길래? 공별량이 뭐길래? 공분산이 뭐길래? 코베리언스가 뭐길래? 여러분들 공분산, 공별량, 코베리언스는 여러분들 이미지를 하나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 요런 이미지. 어떤 별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별량이 있어. 그런데 얘네들 둘이가 친해. 친하단 말이지. 친하다. 친하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의 분산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거죠. 공별량, 공분산. 근데 얘가 여러분 보세요. 별로 안 친하면 뭐 한 요 정도 공별량이, 공분산이 생기겠지? 이건 별로 안 친한 거. 진짜 친하면 이게 공별량, 공분산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공별량, 공분산이 크다는 것은 이 두 별량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A라는 별량이 B라는 별량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딱 그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딱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앙코바를 한번 봅시다. 앙코바를 왜 공별량 분석이라고 할까? 자, 요거는 우리가 주로 진실험 연구할 때 어떤 겁니까? 진실험이라는 게 조건이 있잖아. 집단이 2개 이상이고 시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그때를 우리가 진실험 연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집단이 어떤 집단이 있습니까? 뭐 실험 집단, 뭐 통제 집단, 대조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집단이 뭐 3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이게 2개 이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접한 집단의 수는 2개. 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또는 뭐 실험 집단, 대조 집단. 또 봐라 또 통제 집단, 대조 집단 하니까 이것도 구분 못한다. 뭐가 통제 집단인지 뭐가 대조 집단인지 이거 보면 엉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하고 어떻게 다른가? 대조 집단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 통제 집단, 대조 집단을 그냥 합쳐서 저는 그냥 비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때 통제 집단이고 어쩔 때 대조 집단이냐? 자, 요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험 집단이 3학년 1반, 통제 집단이 3학년 2반, 대조 집단이 3학년 3반이라고 봤을 때 똑같이 국어 수업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한 달 동안 3학년 1반에만 와 BTS가 들어와가지고 국어 수업을 해준대. 난리 난 거지. 이 집단은요 3학년 1반은 사전 국어 점수보다 사후 국어 점수가 완전히 급상승합니다. 자, 그러나 3학년 2반에는 기존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와서 계속 가르치던 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학년 2반은 사전 국어 점수보다 사후 국어 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높아지겠지. 공부를 하니까. 자, 반면에 3학년 3반은 아예 한 달 동안 국어 공부를 안 해. 그러다 보니 사전 국어 점수보다 사후 국어 점수가
같거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실험 집단과 대비를 해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몇 반입니까? 3학년 3반이잖아. 그래서 3학년 3반이 대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3학년 2반이 통제 집단이지?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이 통제라는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통제라는 뜻이 배제한다, 배척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헷갈려 버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통제하다라는 뜻은 수준을 고려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굉장히 논문 통계가 편해집니다. 보세요. 3학년 2반도 오른단 말이지, 성적이. 3학년 2반도 논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험 집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의 폭은 3학년 2반의 이 폭에 대한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말 BTS 때문에 국어 성적이 오른 건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 실험 집단의 증가폭을 해석해야 된다 이거지. 그때 수준을 고려하다, 이게 통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느낌을 그대로 자, 앙코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만약에 집단이 자, 실험 집단하고 자, 비교 집단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시점은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다 치자 이거지. 그런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 점수가 이미 차이가 나버려. 이미 차이가 나버렸네. 자, 이런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이게 사전 점수고 이게 사후 점수인데, 자, 이 실험 집단이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 비교 집단은 요 밑에야 한참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이 사전 점수보다 사후 점수가 높아졌다. 그러면 비교 집단의 사전 점수하고 사후 점수가 한 요만큼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폭이 과연 이 사전 점수에서 이미 차이가 나버린 그 수준을 고려해서 이 폭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수준을 고려한다? 이 사전 점수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전 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동질성이 확보가 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사전 점수에 대해서 두 집단 간의 점수의 차이를 검증을 했었어야죠. 뭐 독립해본 T테스트나 아니면 비모수 검증이면 맨 위트니 U 검증 같은 거를 했었어야지. 해가지고 동질성 확보가 안 되네. 다시 말해서 그런 T테스트나 맨 위트니 U 검증을 해서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온다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이미 나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전 점수에 대한 수준을 고려해서 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처치나 시술의 효과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때 이 사전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후 점수에 영향을 지금 미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게 사전 점수고 B가 사후 점수. 이 사전 점수가 사후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사전 점수를 자, 뭘로? 자, 공별량으로 통제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분석 방법을 앙코바라고 하는 거예요. 공별량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앙코바가 왜 공별량 분석인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요거를 잠깐 지우고, 자, 앙코바가 왜 공별량 분석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공별량 분석. 다시 말해서 사전 점수에 대해서 이미 집단 간 차이가 나버렸어.
동질성이 확보가 안 된 거야. 그럴 때 그 사전 점수를 이 사후 점수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바로 공별량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 사전 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가 되었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공별량 분석은 확보가 안 됐을 때, 차이가 났을 때. 근데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차이가 없어. 출발선이 같아. 요럴 때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해서 집단과 시점의 상호작용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술이나 처치의 효과성 검증을 하는 진실험 연구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이걸 구분을 잘 못해. 야, 우리는 무조건 공별량이다. 우리 뭐 얄짤 없다. 뭐 집단 간 사전 점수에 대해서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공별량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교수님들이 제법 많은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뜨끔뜨끔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진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방정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CB 구조방정식에서는 왜 이거 여러분들이 주로 A모스로 하는 그 구조방정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조방정식 할 때 바로 그 구조방정식. 자, 이게 공분산 기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조방정식이 왜 공분산 기반이지? 자, 이건 잘 보세요. 자, 다시 공분산을 한번 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뭔가 두 별량이 이게 관계가 있단 말이야. 얘를 A라고 치고 얘를 B라고 치면 이미 이 관계를 알아요. 우리가 이미 안 거야. 뭐를 통해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선행 연구에서 이미 이 관계가 검증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 공별량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선행 연구에서 이 공별량 값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A, B의 관계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쇼부가 우리나라 말로 결판이 나버린 거야. 자, 그리고 다른 선행 연구 보니까 A가 C에 또 요 정도의 공별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끝난 것이. 이미 검증 끝. 그 다음에 보니까 B가 C하고 또 요런 공별량이 있는 거야. 요런 선행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서 만든 모형이 바로 12구조 방정식 모형. 이 공별량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서 만든 구조 방정식 모형이 12구조 방정식 모형. 그래서 12구조 방정식 모형은 굉장히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 기반이 탄탄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굉장히 확인적 성격을 가진단 말이지. 그래서 요인 분석도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단 말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 더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이게 뭐야? 이 관계가 뭐야? 이 관계가 이 XY로 친다면 Y는 A 플러스 BX 플러스 SE라는 1차 방정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 요것도 1차 방정식, 요것도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연립이 되었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 결국에는 구조방정식.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많아요. 다. 이게 보세요. 여기 해 하나, 여기 해 하나, 여기 해 하나 플러스 또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플러스 알파. 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많은 해 중에서 이 구조방정식을 왕큐에 한 방에 조지는 단 하나의 해를 찾는다.
이 많은 해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해 하나를, 한 방에 조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해 하나를 찾는 게임인 거죠. 가장 높은 최대 확률을 다른 말로 우도라고 하죠. 경향. 그래서 최대 우도법으로 모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쓴다 이거예요. 12구조 방정식이. 최대 맥시멈 우도 라이클리후드 ML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AB의 관계는 자, XY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XY의 관계는 여러분 뭡니까? 회귀 분석이죠. 회귀 분석의 모수 추정 방법은 최소 제곱법이 일어나는 거죠. 최소 제곱법. 최소 제곱법. 최소가 뭡니까? 리스트 제곱 스퀘어. 그러면 앞대가리만 가지고 오면 이건 뭐야? LS네. LS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LS 어디서 들었는데. LG 말고 LS. 자, 이게 LS인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AB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A, C, B, C 요런 세 개의 1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요것을 회귀 분석으로 풀었으면 LS, 요것을 회귀 분석으로 풀었으면 LS, 요것을 회귀 분석으로 풀었으면 LS. 근데 얘가 연립이 되어 있네. 그래서 A, B, C 요런 구조적인 관계가 되어서 구조 방정식이 되었는데 얘를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풀고 이 파트 풀고 이 파트별로 풀고 이 파트별로 풀고 P가 앞에 가네 PLS가 되는 거예요. PLS 구조 방정식. 그러면 PLS 구조 방정식도 구조 방정식인데 이런 구조 방정식을 어떻게 푼다고? 회귀 분석을 파트별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최소 제곱법으로 파트별로. 그래서 이 P가 파트가 됩니다. 파샬, 리스트, 스퀘어. PLS 구조 방식 모형. 그러면 PLS 구조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모수치를 추정한다? 최소 제곱법으로 LS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 12구조 방정식은 무슨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ML, 최대 우도법. 가장 높은 확률의 해 하나를 찾는 거. 목이 다 아프네. 목이 다 아파.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별량, 공분산. 목이 메입니다. 왜 목이 메이지? 여기 물이 있었는데 물이 어디 갔지?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하나인데 코베리언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벌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석 기법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뭔가 원리를 정확하게 하나를 알고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뭐 굳이 다른 분석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논문 통계 기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막판에 제가 목이 좀 메어가지고 뭔가 이제 음질이 좀 안 좋았던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